무료급식소에서 동생을 업은 꼬마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절규했습니다. 직원에게 매정하게 밀쳐난 그 순간 재벌 회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꼬마의 눈물을 닦아주려는데 꼬마가 갑자기 회장의 손목을 덜컥 붙잡았습니다. 이 시계 우리 아빠랑 똑같아요! 그 순간 회장의 숨이 멎었어요. 그 시계는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꼬마의 아버지는 누구인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하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가온그룹 본사 최상층, 통유리 너머로 그 풍경을 내려다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준호 68.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쥐고 흔드는 가온그룹의 회장이었죠. 수천억 원의 자산과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재계 거물이었지만 이 넓은 회장실에는 그의 숨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손끝으로 유리를 짚었어요. 저 아래에서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누군가는 연인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죠. 준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없었어요. 오직 기업의 성공만을 위해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넘쳐났지만 마음을 둘 곳이 없었어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2번 노크되었습니다. 비서실장 조영준이 서류 파일을 품에 안고 들어왔어요. 준호의 오른팔이자 20년째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복지재단 무료급식소 불시 점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지. 급식소 사정이 어떨지 직접 봐야겠어.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소외된 이웃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한 복지관 앞.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멈춰 서자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칼바람이 코트 사이로 파고들며 뺨을 핥히었어요. 형준이 우산을 펼쳐들었지만 준호는 손을 저으며 그대로 눈을 맞으며 급식소 쪽으로 걸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맞으며 서 있는데 자기만 우산을 쓸 수는 없었어요. 무료급식소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얇은 점퍼 하나로 겨울을 버티는 사람들.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한방눈을 맞으며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 풍경을 묵묵히 바라봤어요.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던 서울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눈꽃이 아름답다고 느낄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준호의 시선이 한 곳에 딱 멈추었습니다. 노인들의 긴 행렬 사이에 도무지 그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몸이 서 있었어요. 12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얇디얇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는데 소매가 짧아서 손목이 드러나 있었어요. 붉게 부르튼 작은 손을 연신 호호 불어가며 비비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등에는 무언가가 엎여 있었어요. 때 가득 묻은 낡은 담요와 포대기로 감싼 아기였습니다. 2살 된 여자아이가 소년의 좁은 등에 엎여서 가냘프게 신음을 내쉬며 칭얼거리고 있었죠. 작은 입술이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년의 한 손에는 뚜껑이 찌그러진 스테인리스 물통이 들려 있었어요. 나머지 손으로는 등에 엎인 아기의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리며 연신 달래고 있었습니다. 쉬, 진이야, 울지 마. 오빠가 금방 따뜻한 거 가져갈게. 조금만 참아. 목소리는 어른스러웠지만
추위와 두려움에 잔뜩 떨리고 있었어요. 김진영, 올해 12살. 2살짜리 여동생 진이를 등에 업고 무료급식소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어요. 진영은 배식대 쪽을 살피며 발끝으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뿌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큰 솥 안에 하얀 죽이 보였어요. 마침내 진영의 차례가 왔습니다. 진영은 찌그러진 물통을 두 손으로 내밀었어요. 아저씨, 여기에 죽 좀 담아주세요. 우리 아빠한테 갖다 줄 거예요. 하지만 배식대 뒤에 선 직원은 소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골치 아프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얘야, 여긴 현장 식사만 되는 거야. 외부 포장은 절대 안 돼. 규정이 그래. 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가 많이 아파서 밖에 못 나와요. 한 통만요, 제발요. 안 된다니까. 규정이라고. 여기서 먹든가 아니면 비키든가 해. 진영은 아빠가 사흘째 아무것도 못 드셨다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신다고 사정했지만 직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진영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꼬질꼬질한 주머니 안에서 동전이 나왔어요.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 그게 진영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진영은 그 동전들을 조심스럽게 배식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작은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기요, 이거 드릴게요. 죽 한 통만 싸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아저씨. 400원. 12살 소년이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직원은 그 동전들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는 손등으로 동전을 쓸어버렸습니다. 찰그랑. 동전이 배식대에서 굴러떨어져 차가운 바닥 위에 흩어졌어요. 이봐, 꼬마,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규정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뒤에 어른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어서 비켜. 직원이 윽박지르며 진영의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작은 몸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등에 업힌 진이가 놀라서 으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영은 비틀거리면서도 동생이 떨어질까봐 두 팔을 뒤로 뻗어 진이의 등을 감쌌어요. 괜찮다고, 오빠가 잡고 있다고 중얼거리는 소년의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동전이 진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배식대 너머 펄펄 끓는 하얀 죽을 바라보며 진영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동생 낳고 하늘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급식소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우리 아빠는 공사장에서 다쳐서 사흘째 누워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다고요. 진영의 작은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코끝이 시뻘겋게 부어올랐고 눈물이 볼을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렸어요. 등에서 진이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아빠, 큰일 나면 내 동생은 어떡해요? 진이는 겨우 2살이라고요. 진영의 절규가 급식소 전체를 울렸습니다. 국을 떠주던 자원봉사자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줄을 서 있던 노인들이 고개를 돌려 소년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한 분이 입을 가리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12살 소년이 2살짜리 동생을 등에 업고 동전을 바닥에 흩뿌린 채 아픈 아빠에게 줄죽 한 그릇을 구하지 못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소 뒤편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준호 회장이었어요. 68해를 살아오면서 무수한 비즈니스 전쟁과 살벌한 이사회를 거쳐온 사람이었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준호의 눈가가 지금 젖어들고 있었어요. 준호의 눈빛이 무섭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호의 구두가 급식소 바닥을 울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묵직하고 느린 발걸음이었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는 급식소 안의 공기를 단번에 짓눌렀어요. 준호의 눈빛이 배식대 너머의 직원을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서슬 퍼런 안광이었어요.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해온 재벌 총수의 눈이었습니다. 직원은 소년을 밀쳐내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다가오는 준호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은 캐시미어 코트, 비서실장을 대동한 위압적인 체구, 그리고 급식소 벽면에 걸려있는 가온 복지재단 이사장 사진 속 바로 그 얼굴. 직원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무릎이 후들거리더니 허리가 90도로 꺾였습니다. 준호는 직원 앞에 멈춰 섰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침묵 자체가 불호령이었거든요. 직원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준호의 시선이 직원의 정수리 위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달라는 아이를 밀치는 게 여기 규정이냐?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죠.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직원의 다리가 눈에 띄게 떨렸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규정을 잘못. 준호가 손을 들어 직원의 말을 잘랐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준호는 직원에게서 고개를 돌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소년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영이었어요. 12살 소년은 바닥에 떨어진 100원짜리 동전들 사이에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2살배기 동생 진이는 오빠의 울음소리에 덩달아 앙앙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소년의 얇은 점퍼가 흐느낌에 맞춰 가늘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코트에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지만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소년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까이서 본 소년의 얼굴은 더 처참했어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뺨, 추위에 갈라진 입술, 그리고 부르튼 손가락 사이로 배어나온 핏자국. 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준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그 손수건으로 소년의 젖은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마치 금이라도 간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진영이 손가락 사이로 준호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토끼처럼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얘야. 이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가져갈 죽을 넉넉히 싸줄게. 따뜻한 밥도 반찬도 다 챙겨줄 테니까, 응? 준호의 목소리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어요. 방금 전 직원에게 칼바람 같은 눈빛을 쏘아붙이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진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준호는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형준이 곧바로 배식대 쪽으로 움직였고 허둥대는 직원이 커다란 보온 용기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을 가득 담기 시작했습니다. 밥과 반찬도 넉넉하게 챙겨졌어요. 직원이 두 손으로 보온 용기를 건네자 진영은 그것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용기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소년의 얼어붙은 가슴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진영의 눈에 새로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진영은 보온 용기를 품에 안은 채 준호에게 배꼽 인사를 하려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진영의 시선이 한 곳에 못 박혔습니다. 허리를 숙인 준호의 검은 코트 소매가 살짝 밀려 올라가면서 손목에 찬 시계가 드러났어요. 급식소 창가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 햇빛이 시계의 문자판 위를 스쳤습니다. 진영의 둥근 눈동자가 크게 떠졌어요. 몸이 굳었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소년의 작은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준호의 코트 소매를 덜컥 붙잡았습니다. 준호가 놀라서 소년을 내려다봤어요. 진영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의 눈물도 서러움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이 가득 차 있었어요. 소년은 준호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시계. 우리 아빠 시계랑 똑같아요. 급식소 안에 진영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반사적으로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 시계는 40년 전 스위스의 명장에게 특별 주문하여 세상에 단 2개만 만들어진 시계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손목에, 하나는 그때 그 사람의 손목에 채워졌던 시계. 12살짜리 아이가 비슷하게 생긴 시계를 보고 착각한 것이겠죠. 준호는 떨리는 속마음을 애써 누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세상엔 비슷하게 생긴 시계가 참 많단다. 아마 내가 잘못 본 모양이구나. 하지만 진영은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기심도 아니고 착각도 아닌 무언가를 확신하는 눈이었어요. 진영은 준호의 손목을 잡아 급식소 창가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겨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는 쪽이었어요. 햇빛이 시계 다이얼 위를 비추는 순간 남색 다이얼 안쪽에서 깊고 영롱한 에메랄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 시계도 이것처럼 햇빛을 받으면 안쪽에서 에메랄드 빛이 나온다고요. 이것 보세요. 똑같잖아요. 준호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에메랄드빛. 그것은 이 시계만의 비밀이었습니다. 40년 전 스위스 명장이 다이얼 안쪽에 극미량의 에메랄드 가루를 섞어 넣었던 세상 어디에서도 복제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특징이었어요. 비슷하게 생긴 시계는 있을 수 있어도 햇빛 아래서 에메랄드 빛이 피어오르는 시계는 이 세상에 단 2개뿐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준호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진영은 준호의 거칠게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이 시계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유품이라고. 되게 소중한 거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배고프고 굶어도 이건 절대 팔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할머니 유품. 그 세 글자가 준호의 귀를 관통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40년 전 눈물 속에 결혼식을 올리던 그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첫사랑이자 아내였던 윤미숙.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스위스 명장에게 특별히 맞추었던 세상에서 단 2개뿐인 시계. 하나는 자신의 손목에, 하나는 미숙의 손목에 채워졌던 그 시계. 그런데 그 시계가 지금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12살짜리 소년의 아버지 손목에 있다니. 그것도 할머니 유품이라는 이름으로. 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메랄드빛 시계, 할머니 유품. 12살짜리 소년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맴돌았어요. 준호는 체면도 잊은 채 진영의 작은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것도 모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소년에게 물었어요. 얘야, 내 아빠 이름이 뭐니?
내 할머니 성함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수천억 원의 거래를 해왔고 국회의원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12살짜리 아이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갑자기 달라진 할아버지의 분위기에 겁을 먹었어요. 어깨를 움츠리며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빠는 김경민이고요. 할머니는 윤미숙인데 옛날에 돌아가셨어요. 김경민, 윤미숙, 그 두 이름이 진영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준호의 앞에서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실장 형준이 재빨리 팔을 받쳐주지 않았다면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윤미숙, 40년 동안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꺼내면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참아왔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12살짜리 소년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과 함께 준호는 형준의 팔을 붙잡은 채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라. 전부 다. 형준이 눈을 크게 떴어요. 오늘 오후에 산업부 장관과의 오찬, 저녁에는 해외 투자자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이 오가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준호의 눈빛을 보는 순간 형준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을 곁에서 모셔왔지만 회장의 눈에서 저런 빛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공포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절박함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집 주소를 추적하고 아이 아버지의 유전자 검체를 비밀리에 확보해. 알겠나? 형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겁에 질려 서 있는 진영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소녀는 보온 용기를 품에 꼭 안은 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신히 삼키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회장 관저의 넓은 침실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눈을 감으면 소년의 붉게 부르튼 손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창밖에 한방눈이 쉬지 않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가온 그룹 회장실의 문이 열리고 형준이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두 손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형준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밤새 뛰어다닌 흔적이었죠. 준호는 책상에서 일어나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의 무게가 겨우 종이 몇 장에 불과했지만 준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였어요. 준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봉투를 찢었습니다. 하얀 검사 결과지가 나왔어요. 준호의 눈동자가 종이 위의 글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검사 기관명, 검체 정보, 분석 방법.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준호의 시선은 오직 한 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준호와 김경민은 99.99% 확률로 친자 관계가 성립함. 결과지를 쥔 준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구겨졌습니다. 준호의 입이 반쯤 벌어졌어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쉬어야 한다는 것조차 잊은 것 같았어요. 친아들, 자식도 없이 68회를 혼자 살아온 줄 알았는데 이 세상 어딘가에 자신의 핏줄이 살아있었다는 것. 그것도 무료급식소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내밀며
죽을 구걸해야 할 만큼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준호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형준이 밤새 추적한 경민의 생활 이력, 주소지, 직업 기록,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져 있던 한 장의 동양 보고서에서 준호의 손이 멈췄어요. 윤미숙, 10년 전 지독한 생활고와 병막 끝에 시골 단칸방에서 사망. 준호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날 만큼 이를 악물었어요. 손가락이 종이를 구기며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미숙이가 죽었다. 10년 전에. 그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흑백 필름처럼 준호의 머릿속을 덮쳤습니다. 차가운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위에 사진 여러 장과 서류 뭉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준호가 그것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미숙이 낯선 남자와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사진, 가온, 그룹 장부에서 빠져나간 공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회계 서류. 그 모든 것을 가져온 사람은 친남동생 태진이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사진도 장부도 빈틈이 없었어요. 젊은 준호는 배신감과 분노에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자기 뒤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회사 돈까지 빼돌렸다니. 그 앞에서 미숙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준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정말 아니에요. 전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믿어줘요, 제발. 미숙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습니다. 두 손으로 남편의 다리를 붙잡은 채 고개를 들어 준호를 올려다봤어요.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바닥에 자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이 사진이 거짓말이야? 이 장부가 거짓말이냐고?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사진도 있었고 장부도 있었고 태진이가 직접 확인까지 해왔다고 했으니까요. 준호의 눈에는 눈앞에 증거만 보였어요. 바닥에서 울부짖는 아내의 진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이혼 서류를 미숙의 앞에 내던졌어요.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마.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준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미숙의 오열이 들려왔지만 젊은 준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이 미숙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회상이 끊겼습니다. 준호는 회장실 책상 앞에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흰머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낮은 신음이 이를 악문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서류의 기록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미숙은 이혼할 당시 자신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매정하게 쫓겨난 이후에야 뒤늦게 몸의 변화를 깨달았고 그 아이가 준호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자신을 불륜녀로 낙인 찍어 내쫓은 남편에게 차마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홀로 그 무거운 숨을 삼키며 다음 해에 외롭게 아들 경민을 낳아 키웠던 거예요. 가난 속에서, 병마 속에서, 아무도 없는 시골 단칸방에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키우다가 10년 전에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모질게 쫓아낸 탓이었습니다. 잘못된 증거에 눈이 멀어 아내의 울부짖음을 외면한 탓이었어요. 그 탓에 미숙은 홀로 가난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키우다가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40년 동안 이 화려한 회장실에 앉아 있었으면서 자기 핏줄과 자기 아내는
단칸방에서 굶주리고 있었다니. 준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만년필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준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민이가 내 아들이 확실한데 그렇다면 40년 전 그 불륜과 횡령은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미숙을 배신자라 믿으며 이를 갈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된 증거들이 갑자기 안개처럼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미숙이 정말 결백했다면, 그렇다면 자신이 40년간 미워했던 그 여자는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가져왔던 동생 태진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해로 얼룩진 40년의 세월이 준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물 위로 무섭게 가라앉는 서리빨 같은 빛이 돌았습니다. 비서실장 형준을 바라보는 눈이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 같았어요. 40년 전 미숙이에게 씌워졌던 불륜과 공금 횡령, 그 증거들을 전면 재조사해라. 가온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단 하나의 쪼가리도 남기지 말고 진상을 파헤쳐.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형준은 즉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4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증거를 추적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아들 경민의 현재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주소였어요.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도 급하지만 지금 당장 더 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영이가 말했어요. 아빠가 공사장에서 다쳐서 사흘째 누워 있다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있다고. 자신의 친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준호의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쓰라렸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40년 전 미숙에게 했던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핏줄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류에 적힌 아들의 주소지로 직접 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검은 세단 세대가 눈길을 헤치며 서울 외곽으로 질주했습니다. 선두 차량 뒷좌석에 앉은 준호는 가슴 안주머니에 넣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손으로 꾹꾹 눌러가며 창밖을 응시했어요. 고급 빌딩이 사라지고 간판 글씨가 바랜 상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건물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가였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고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군데군데 부서져 있었어요. 현관 입구에는 눈이 치워지지 않은 채 질퍽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좁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층, 3층. 숨이 가팠어요. 68배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를수록 건물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복도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벽에는 곰팡이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의 복도는 바깥 날씨와 다름없이 싸늘했어요. 마침내 4층, 경민의 원룸 앞에 당도한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 녹슨 철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그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온 힘을 다해 절규하는 소리였어요. 아빠, 아빠 눈 좀 떠봐. 내 말 안 들려? 아빠 정신 차려, 제발. 진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무료급식소에서 동생을 업고
울며 죽을 구걸하던 그 소년의 목소리. 지금은 어제보다 훨씬 더 다급하고 훨씬 더 절박했어요. 목이 찢어질 듯한 비명이 차가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아들이 의식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문 열어. 당장. 문이 열리는 순간 준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방 안에서 밀려나온 것은 따뜻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바깥 복도와 다를 바 없는 차갑고 싸늘한 냉기였어요. 보일러가 꺼져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난방 하나 없이 이 좁은 방이 냉장고처럼 식어 있었어요. 5평 남짓한 원룸이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서는 물이 새는지 양동이가 놓여 있었어요. 바닥에는 얇은 이불 한 채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김경민, 준호의 친아들. 한쪽 다리에 응급부목이 대충 감겨 있었고 붕대 사이로 시퍼렇게 부어오른 피부가 보였어요. 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무너져 내리면서 다리가 골절된 흔적이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서 종이장 같았어요.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진통제로 버텨온 것이 분명했어요. 남자의 가슴이 겨우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경민, 준호의 친아들이었어요. 준호는 문턱에 선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꺾이려는 걸 간신히 버텼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짓눌린 것 같았습니다. 경민의 머리맡에는 진영이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소녀는 품에 2살배기 동생 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진이는 오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작은 신음을 내고 있었어요. 진영의 눈은 울다 퉁퉁 부어 있었고 코와 입 주변이 온통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보온 용기가 놓여 있었어요. 어제 급식소에서 받아온 전복죽이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채 김이 다 날아가 식어 있었어요. 아빠에게 먹이려고 그렇게 애원하며 얻어왔건만 정작 아빠는 의식을 잃어 한 숟갈도 넘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진영은 아빠의 뺨을 작은 손바닥으로 토닥토닥 때리며 울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진영의 눈에 문 앞에 선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소년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제 무료급식소에서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고 따뜻한 죽을 싸주었던 그 할아버지가 검은 코트를 입고 경호원들을 거느린 채 자신의 단칸방 앞에 서 있었거든요. 진영은 동생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소년의 작은 손이 준호의 코트 자락을 덜컥 붙잡았어요.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요.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진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아빠 제발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저희 아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소년이 준호의 코트를 붙잡은 채 방바닥이 떠나가라 울었어요. 12살의 작은 몸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뒤에서는 진이가 오빠의 울음소리에 놀라 앙앙 소리를 질렀어요. 좁은 원룸 안에 두 아이의 울음이 겹쳐져 메아리 쳤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눈앞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일군 가온그룹, 수천억 원의 자산, 수만 명의 직원, 서울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그 화려한 제국의 그늘 바로 아래에서 자신의 친아들이 치료비 한 푼 없이 싸늘한 방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2살 손자가 2살배기 동생을 업고 무료급식소에서 죽 한 그릇을 구걸해야 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보통 눈물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죄책감이 피가 섞인 것처럼 뜨겁고 아린 눈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40년간 자식이 없다고 믿으며 회사만 키워온 세월이 이 싸늘한 단칸방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코트 자락을 붙잡고 우는 진영이를 자신의 넓은 품에 와락 끌어안았어요. 한 팔로 진영을, 다른 팔로 바닥에서 울고 있는 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두 아이의 작은 몸이 준호의 가슴에 안겼어요. 진영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쓸어내리며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산처럼 묵직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가야. 이 할아버지가 왔다. 내 아버지는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게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내 아빠를 살려내고 너희 남매를 지켜주마. 약속하마. 진영이 준호의 코트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크고 넓은 어른의 품이었어요. 준호가 형준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가온 그룹 직속 구급차를 보내라고, 대학병원 VIP 특실을 확보하라고. 형준이 휴대폰을 잡고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어요.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좁은 골목을 울리며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좁은 계단을 뛰어 올라와 경민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경민의 얼굴에 씌워졌고 수액줄이 팔에 꽂혔습니다. 경민의 창백한 얼굴 위로 구급차의 붉은 경광등 빛이 번쩍번쩍 스쳐 지나갔어요. 준호는 들건 옆을 따라 걸으며 겁에 질린 진영의 작은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평생 놓지 않겠다는 듯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만큼 세게. 진영은 할아버지의 크고 거친 손 안에서 자신의 손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구급차의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눈 덮인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가온 그룹 부회장 김태진의 거실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진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아내 명서윤이 보석 카탈로그를 넘기고 있었죠. 두 사람 다 여유롭고 편안한 저녁이었습니다. 태진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가온 그룹 내부의 정보원이었습니다. 형 준호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심어둔 사람이었죠. 전화를 받은 태진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그러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잔을 쥔 손이 덜덜 떨리더니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카펫 위에 떨어졌어요. 붉은 와인이 하얀 카펫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태진은 전화를 끊지도 못한 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 준호 회장이 무료급식소에서 한 꼬마를 만났다는 것. 그 꼬마의 아버지인 일용직 노동자를 대학병원 VIP 특실로 긴급 이송했다는 것.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까지 이미 끝냈다는 것. 그 모든 정보가 청천벽력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카탈로그를 내려놓고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태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윤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신음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형님한테 아들이 있어. 형님 전처 미숙이가 낳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서윤의 손에서 보석 카탈로그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윤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어요. 40년 전 형수를 내쫓는 계획을 함께 짰던 공범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 안에 담긴 것은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순수한 공포. 서윤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손톱이 남편의 살을 파고들었지만 둘 다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카펫 위에 번진 와인 얼룩이 마치 피웅덩이처럼 두 사람의 발밑에서 퍼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태진 부부가 형수 미숙에게 추악한 누명을 씌워 내쫓았던 진짜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형 준호에게 자식이 생기면 안 되었어요. 가온 그룹의 적통 후계자가 태어나면 자신이 차기 회장 자리를 차지할 길이 영영 막혀버리니까요. 그래서 미숙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가짜 사진을 만들고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장부를 조작해서 형에게 가져갔던 것입니다. 분노에 눈이 먼 형이 아내를 내쫓도록 만든 것이었어요.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미숙은 쫓겨났고 형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후계자가 없으니 가온 그룹은 자연스럽게 태진에게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죠. 4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형이 늙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속으로 되뇌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적통 후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친아들이. 태진의 이가 부딪혀 딱딱 소리가 났어요. 평생을 바쳐온 승계권이 40년간 공들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승계권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태진의 뇌리에 한 현장이 떠올랐어요. 조카 경민이 다친 그 공사 현장. 자재가 무너져 다리가 부러진 그 사고. 그 현장은 바로 태진 자신이 하청 사장 박만수와 결탁해 부실 불량 자재를 투입하라고 지시한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규격 미달 자재를 넣었고 그 부실 자재가 무너져서 경민의 다리를 부러뜨린 것이었어요. 태진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경민이 깨어나서 형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현장의 이름이 나올 것이고 부실 자재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하청 사장 박만수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형은 반드시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면 40년 전 미숙에게 씌운 누명부터 현재 진행 중인 수천억 원대 부실 공사 비리까지 모든 것이 줄줄이 엮여 터져버릴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나락이었어요. 태진은 거실을 미친 듯이 서성거렸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경민이가 의식을 되찾아 형님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손을 써야 해. 무조건. 태진은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저장된 번호 중 하나를 눌렀어요. 가온건설 하청 사장 박만수. 약점이 잡혀 있어 태진의 말이라면 뭐든 들을 수밖에 없는 사냥개 같은 존재였죠.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태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박 사장, 지금 당장 나와. 할 얘기가 있어. 1시간 뒤 강남의 한 지하주차장. 어둠 속에서 차 한 대의 실내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태진의 차 안에서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박만수는 50대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두꺼운 목, 주먹코 위로 날카로운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태진의 더러운 일을 수없이 해왔던 사람이었죠. 태진이 검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돈 봉투를 꺼내 박만수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전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박만수는 돈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태진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진의 눈에는 돈보다 더 무거운 것이 실려 있었어요. 절박함이었습니다. 40년간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 형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움직여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 안으로 조카놈을 병실에서 조용히 처리해. 각서와 합의서를 받아내든 어떤 수를 쓰든 상관없어. 깨어나기 전에 끝내야 해.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었어요.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도끼였습니다. 박만수는 돈 봉투를 품 안에 집어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여러 번 태진의 더러운 일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실 자재를 현장에 투입할 때도, 감사를 무마할 때도 늘 박만수가 앞에 섰었죠. 거절이라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태진이 쥐고 있는 약점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날 밤 박만수는 자신이 부리는 거구의 사내 4명을 비밀리에 소집했습니다. 남의 돈을 받고 남의 인생을 짓밟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박만수는 서류 가방을 열어 안에 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실 공사 비리 은폐를 위한 강제 합의서, 가온 그룹 승계권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각서 뭉치, 그리고 의식 없는 사람의 손가락에 도장을 찍기 위한 인장은크까지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내들은 검은 점퍼를 입고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걸리고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어요.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 밤거리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경민이 누워있는 대학병원 VIP 특실. 음모를 품은 사내들이 병원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그 시각 준호는 병원과 회장실을 오가며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비서실장이 가져다 놓은 죽그릇이 식어가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어요. 가온 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해 40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라는 명령이 떨어진 이후 법무팀과 비서실장은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과거의 기록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당시 가온 그룹 회계 장부 원본, 사진관 업체 추적, 호텔 투숙 기록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의 먼지를 한 겹 한 겹 걷어내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형준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의 양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2개가 들려 있었어요. 하나는 40년 전 제조사 보고서, 다른 하나는 현재 가온 건설 하청 현장의 특별감사 결과였습니다. 형준의 얼굴은 며칠간의 수면 부족으로 헬쑥해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그의 표정이었어요. 20년간 준호 곁을 지키며 온갖 일을 다 겪어본 사람이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습니다. 회장에게 이 서류를 건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괴로운 듯한 얼굴이었어요.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40년 전 제조사 보고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준호의 얼굴이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긴장, 그 다음에는 의혹, 그리고 3번째 페이지를 넘겼을 때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떠졌어요.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경악이었어요.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미숙의 불륜을 찍었다는 사진들은 전문 업체를 고용해 치밀하게 연출된 가짜였어요. 호텔 로비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 속의 남자는 돈을 받고 고용된 보조 출연자였습니다. 법무팀이 추적한 결과 당시 그 남자에게 입금된 계좌의 출처가 태진 명의의 차명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미숙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장부 역시
전문 회계사를 매수해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장부였습니다. 원본 장부와 대조하자 숫자가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한 장본인이 준호의 친남동생 태진과 그의 아내 서윤이었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류를 쥔 손에 핏줄이 붉어져 올라왔습니다. 페이지가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 울렸어요. 태진이 형수에게 누명을 씌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형에게서 자식의 씨를 끊어놓는 것. 형이 아내를 내쫓고 평생 혼자 살게 만들면 가온 그룹의 후계자 자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피를 나눈 형의 가정을 제 손으로 부수고 결백한 형수를 거리로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40년 전 준호가 가장 바쁘고 가장 지쳐있던 시기를 노려서요.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에는 미숙의 이혼 이후 행적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매정하게 쫓겨난 미숙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을 나선 이후에야 뒤늦게 몸의 변화를 깨달았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준호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불륜녀로 낙인 찍어 내쫓은 남편에게 차마 임신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어요. 알린다고 한들 자신을 배신자로 굳게 믿고 있는 준호가 들어줄 리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홀로 그 무거운 비밀을 삼키며 다음 해에 시골의 작은 방에서 외롭게 아들 경민을 낳았어요. 가난 속에서 아이를 키우며 미숙은 결혼 때 맞추었던 예물시계를 단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쌀이 떨어져 아이가 배를 고른 날에도 병원비가 없어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서 먹이는 날에도 그 시계만은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세상에 단 2개뿐인 사랑의 증표를 끝내 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 암이 온몸에 퍼져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미숙은 시골 단칸방의 얇은 이불 위에서 아들 경민의 손에 그 시계를 쥐어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건축가란다. 절대 원망하지 말거라. 그 한 줄의 기록 앞에서 준호의 시야가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미숙은 끝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쫓겨나 가난과 병마 속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다 죽어가면서도 아들에게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거예요. 자신이 40년간 배신자라 믿으며 이를 갈았던 그 여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남편의 명예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쿵! 만년필 꽂이가 넘어지며 펜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어요. 68배 거구가 책상 앞에서 아이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내가 미련했다.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낮고 갈라진 신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결백한 아내를 배신자로 믿었어요. 40년 동안 자기 핏줄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씨앗을 뿌린 것이 자기 피를 나눈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에 준호는 가슴을 쥐어짜며 피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젖은 눈을 소매로 닦고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현재 가온 건설 하청 현장의 특별 감사 결과였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준호의 손이 다시 멈췄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어요. 친아들 경민의 다리를 부러뜨린 자재 붕괴 사고. 그것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낱낱이 밝히고 있었어요. 태진 부회장이 하청 사장 박만수와 결탁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규격 미달 불량 자재를 현장에 투입하도록 지시했고
그 부실 자재가 무너져 내리면서 견민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현장 감리 보고서는 조작되어 있었고 안전 점검 기록은 아예 삭제된 상태였어요.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린 것이 동생이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아내를 빼앗았고 지금은 아들의 몸을 부쉈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태진 부부의 독은 준호의 가족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눈물이 마른 자리에 서슬퍼런 살기가 차올랐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꿈틀거렸고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어요. 슬퍼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사라지고 40년간 재벌 제국을 건설해 온 전쟁터의 장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준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병실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간호사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쏟아져 나왔어요. 회장님, 지금 병원에 하청 사장이라는 사람이 험상궂은 사내들을 데리고 와서 경민 환자분 병실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막고 있는데 억지로 밀고 들어오려고. 준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만수? 그 이름이 방금 읽은 감사보고서 위에 시뻘겋게 박혀 있었어요. 태진의 사냥개. 아들을 다치게 한 부실 공사의 공범. 그자가 지금 아들의 병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경호팀 전원병원으로 보내. 지금 당장. 준호는 코트를 집어들 겨를도 없이 회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이 위험했습니다. 손주들이 위험했어요. 40년 전에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처럼 다시 눈앞에서 가족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을 향해 미치듯이 달렸습니다. 대학병원 VIP 특실은 고요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경민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 소리만이 어둑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액줄이 왼팔에 꽂혀 있었고 골절된 오른쪽 다리에는 두꺼운 깁스가 감겨 있었어요. 간이 소파에서는 진영이가 품에 진이를 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동생의 작은 몸을 양팔로 감싸고 아빠가 보이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어요. 이틀째 아빠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12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복도의 비상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밖 복도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그 발소리들을 이끄는 한 사람의 구두소리. 5명의 남자가 VIP 특실 앞에 멈춰 섰어요. 하청 사장 박만수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검은 점퍼를 입은 거구의 사내 4명이 벽처럼 서 있었어요. 박만수는 병실 문 유리창 너머를 살폈습니다. 준호 회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한 박만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병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쾅!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진영이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품에 안긴 진이도 깜짝 놀라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영은 본능적으로 동생을 더 꽉 껴안으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커다란 몸집의 사내들이 어두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박만수는 경민의 침대맡으로 다가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 없이 누워있는 경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부실 공사 비리 은폐용 강제 합의서와 가온 그룹 승계권 연구 포기 각서. 두꺼운 서류 위에 빨간 인주가 묻은 인장 잉크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박만수가 사내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사내 2명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한 명이 이불을 걷어내고 다른 한 명이 경민의 오른쪽 손을 침대 밖으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의식 없는 경민의 팔이 축 늘어진 채 끌려 나왔어요. 사내가 인장 잉크를 열어 경민의 검지에 빨간 잉크를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영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빠의 손가락에 빨간 잉크가 묻혀지는 것을 본 순간 진영의 온몸에 전기가 흐른 것처럼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빠에게 무언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진영은 품에 안고 있던 진이를 소파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침대 앞으로 온몸을 날렸습니다. 진영은 경민의 손을 잡고 있는 사내의 두꺼운 팔을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붙잡았어요. 밀어내려 했지만 사내의 팔은 쇳덩어리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진영은 놓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아빠 아파요. 당장 아빠 손 놓으세요. 나가세요. 진영의 절규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사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12살짜리 아이의 힘으로는 어른 한 명도 밀어낼 수 없었어요. 진영이 거칠게 저항하자 박만수가 침대맡에서 돌아섰습니다. 인상을 확 구기며 진영에게 다가왔어요. 굵은 손이 진영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진영의 작은 몸이 들려 올려졌어요. 박만수는 서류를 진영의 코앞에 들이밀며 악마 같은 목소리로 겁박을 쏟아냈습니다. 꼬마야, 시끄럽게 굴지 마. 너희 아빠가 지금 당장 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가온 그룹 부회장님의 권력으로 너희 가족 전부를 업무방해죄로 엮어서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 줄 알아. 진영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목덜미를 잡힌 채로도 박만수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어요. 아빠를 지켜야 한다는 것 하나만이 머릿속에 있었으니까요. 박만수의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어이 뭐해? 당장 손가락 눌러버려. 박만수가 진영의 작은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진영의 몸이 허공에 떴다가 차가운 병실 바닥 위에 내팽개쳐졌습니다. 등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진영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내들이 경민의 검지를 서류 위로 가져갔습니다. 빨간 잉크가 묻은 손가락이 종이 위에 닿으려는 찰나였어요. 쾅! 병실의 육중한 이중문이 부서질 듯 벽에 부딪혀 열렸습니다. 문 사이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얼굴이 핏빛으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뒤에는 경호원 4명이 서 있었어요. 김준호. 가온 그룹 회장이 병실 안에 들어섰습니다. 40년 전 누명의 진실도 현재 승계권 음모의 전말도 모든 것을 파악한 상태였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병실 안의 광경을 훑었어요. 의식 없는 아들의 손가락에 빨간 잉크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손가락을 억지로 찍으려던 사내들이 멈칫한 채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진영이가 내팽개쳐진 채 등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서 진이가 으앙 울고 있었어요. 자기가 일군 가온 그룹의 회장 자리를 훔치겠다고 의식 없는 친아들의 손가락을 꺾어 강제지장을 찍고 12살짜리 손주를 바닥에 내팽개친 추악한 광경. 준호의 눈에서 시커먼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8년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분노가 온몸을 태우고 있었어요. 준호는 병실이 떠나가라 포효했습니다. 내 병원에서 내 회사를 가로채겠다고 내 아들과 내 금쪽 같은 손주들에게 감히 내 놈들이 무얼 만지려 드느냐. 저 추악한 놈들을 당장 꿀려라.
준호의 고함이 병실 벽을 울렸어요.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먼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진영에게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고 소년의 등을 받쳐 일으켰습니다. 진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어요. 등이 아팠지만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진영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린 뒤 경호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번개같이 움직였어요. 사내들이 도망치려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사내의 팔을 뒤로 꺾자 우두둑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졌어요. 나머지 사내들도 하나하나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얼굴이 차가운 바닥에 눌렸어요. 박만수는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경호원이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끌어내렸습니다. 박만수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혀 피가 흘렀어요. 서류 가방이 열리며 합의서와 각서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준호가 박만수 앞에 섰습니다. 내려다보는 눈빛이 얼음보다 차가웠어요. 박만수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자기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쏟아냈어요. 김태진 부회장이 자신을 호출해 거액을 건네며 경민을 처리하라고 사주한 내용을, 승계권을 지키기 위해 조카를 제거하라고 명령한 내용을 하나하나 자백했습니다. 형준이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박만수의 자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법무팀과 검찰에 연락을 넣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떨림도 없었어요. 다음 날 가온그룹 본사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로비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정문 앞에 검찰 수사관들의 차량이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무슨 일인가 싶어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부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김태진은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수사관들을 보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은 옆에 서 있다가 비명을 질렀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태진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수사관에게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동안 직원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어요. 40년간 부회장 부부로 군림하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40년간 형의 그늘에 숨어 음모를 꾸며온 대가는 참혹했어요. 박만수와 사내들 역시 같은 날 전원 구속되었어요. 추악한 악인들이 마침내 완벽하게 파멸한 날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정적이었습니다. 준호는 경민의 침대맡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거친 현장일로 단련된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준호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미숙이를 닮았구나. 코가 닮았어요. 입모양도 닮았습니다. 특히 담은 입술의 선이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미숙과 꼭 닮아 있었어요.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경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을 멈추고 아들의 손을 바라봤어요. 검지가 살짝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중지도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천천히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민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눈꺼풀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병실의 형광등 불빛에 적응하려는 듯 천천히 움직였어요.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준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경미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낯선 노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캐시미어 코트, 은발이 섞인 단정한 머리카락, 그리고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주름진 얼굴. 경민의 흐릿한 눈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죠? 뉴스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가온그룹의 회장, 자기가 일하는 건설 현장의 원청 대표.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의 침대맡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경민은 산소 마스크 안에서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희 하청 사고는 경민은 자기가 다친 현장의 사고 보상 문제 때문에 회장이 온 것이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일용직 노동자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준호가 경민의 두 손을 와락 부여잡았어요.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시멘트에 긁힌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콘크리트를 비비고 철근을 잡고 망치를 휘두르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아들의 침대 머리맡에 이마를 묻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처럼 목 놓아 통곡했어요. 경민아, 내 아들 경민아. 경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이 자신의 침대 머리에 이마를 묻고 내 아들이라며 울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눈먼 아비가 죄인이다. 지척에 내 핏줄을 두고 알아보지 못해 내 회사 현장에서 내가 고통받는 줄도 모르고 내가 이 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준호의 울음소리가 병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운 적이 없었어요. 쌓이고 쌓여왔던 40년의 죄책감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들의 거친 손바닥을 자기 이마에 대고 흐느꼈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벌기 위해 콘크리트를 날라야 했습니다. 아비된 자가 이것을 몰랐어요. 자기 회사 현장에서 자기 아들이 피땀을 흘리고 있는데 회장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경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앞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니, 내 핏줄이라니. 준호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떨리는 손으로 자기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습니다. 40년 전 미숙과 맞추었던 세상에서 단 2개뿐인 결혼 예물 시계. 은은한 금빛 테두리에 깊은 남색 다이얼. 그 시계를 경민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경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시계를 알아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유품으로 물려주었던 그 시계와 똑같은 시계였습니다. 세상에 단 2개. 하나는 어머니의 것, 하나는 아버지의 것. 준호는 갈라진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40년 전 동생 태진이 어머니에게 불륜과 횡령의 누명을 씌웠다는 것. 그 거짓 증거에 속아 넘어간 자신이 어머니를 매정하게 내쫓았다는 것. 어머니가 쫓겨난 뒤에야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차마 알리지 못하고 홀로 아들을 낳아 키웠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누명이 거짓이었다는 것.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백했다는 것. 경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질 때마다 눈꺼풀 사이로 눈물이 새어나왔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공장에 나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 식당에서 돌아와 부은 손으로 자기의 이불을 덮어주던 손이 떠올랐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 감기약으로 버티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결백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
경미는 아버지의 시계를 두 손으로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어머니의 시계와 같은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어머니가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그 시계의 무게가 되어 가슴을 눌렀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경미는 시계를 가슴에 안은 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 베개를 적셨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경민이 침대 옆 현장 가방 쪽으로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가방 구석에서 접힌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땀과 먼지가 묻은 아파트 설계 보안 도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밤마다 독학으로 그려온 도면이었어요. 경민은 그 도면을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실 평생 우리를 지옥 같은 가난 속에 방치한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가난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오셨으니까요. 준호의 고개가 깊이 숙여졌어요. 마치 죄인이 판결을 듣는 것처럼 두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아들의 원망이 당연했어요. 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가 새벽 공장에 나가는 동안 혼자 밥을 차려 먹었을 어린 경민이가 학교에서 아빠 이름을 쓰라는 칸을 비워두었을 경민이가 친구들이 아빠 자랑을 할 때 고개를 숙였을 경민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자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경민은 준호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맞잡았어요. 차가웠던 아들의 손에서 미약하지만 따뜻한 힘이 전해졌습니다. 경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원망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경민이 눈물 속에서 절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 나라에서 가장 멋진 건축가이자 훌륭한 사람이라고 매일 밤 저를 달래셨어요. 아버지가 미운 만큼 서러웠지만 어머니가 이미 아버지를 평생 사랑하고 용서하셨기에 저도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경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마지막 한마디만큼은 또렷했어요. 용서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준호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미숙이 죽는 날까지 자기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그 잔인한 배신 앞에서도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아들에게까지 물려주었다는 것. 준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미숙아, 고맙다. 경민아, 미안하다. 준호는 침대 위에 아들을 와락 부둥켜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온 힘을 다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안아보는 아들이었어요. 거칠고 단단한 어깨가 준호의 품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민도 아버지의 등을 붙잡았어요.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아버지의 등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바로 그때 작은 발소리가 병실 바닥을 뛰어왔습니다. 아빠, 아빠 깨어났어. 진영이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잠에서 깬 진영이가 아빠의 눈이 떠져 있는 것을 보고 침대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진이가 소파 위에서 두 팔을 벌리며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진영은 침대에 매달리듯 올라가 아빠와 할아버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경민의 목을 끌어안으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진영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진이의 작은 손이 경민의 뺨을 토닥거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손자와 손녀, 3대가 한 침대 위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잔인한 세월이 만든 상처 위로 미숙의 사랑과 아들의 용서가 봄눈처럼 내려앉고 있었어요. 병실 창 너머로 12월의 마지막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실 안은 따뜻했어요.
40년 만에 완벽한 화해와 용서로 하나가 된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겨울이 저무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경민의 다리 수술 경과가 호전되어 마침내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의사는 재활을 꾸준히 하면 봄에는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죠. 하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지 못했던 곳. 아니, 4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곳. 전처 윤미숙이 묻혀 있다는 충청도의 외딴 시골 산등성이었어요. 검은 고급 세단 세대가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차에 준호, 뒷차에 휠체어를 탄 경민과 진영, 그리고 진이를 아는 비서실장 형준.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달렸어요. 준호는 뒷좌석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어요. 하얀 눈이 덮인 들판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준호의 머릿속에는 40년 전의 기억이 쉴 새 없이 흘러갔어요. 결혼식 날 미숙이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던 25살의 미숙. 두 사람이 서로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하던 그 봄날. 그리고 차가운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내던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바닥에 엎어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던 미숙의 손을 뿌리쳤던 그 순간. 나가라고,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고 소리쳤던 그 목소리. 준호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가슴속의 뜨거운 후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수가 내가 그토록 결백하다고 외쳤는데 나는 왜 한 번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까? 세단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흘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준호의 몸이 흔들렸어요. 길이 점점 좁아지고 거칠어졌습니다. 가온 그룹의 검은 고급 세단이 달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길이었어요. 차가 멈추었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렸어요. 거센 바람이 불어와 코트 자락을 휘날렸습니다. 앞에는 거친 산비탈이 펼쳐져 있었어요.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군 채 앙상한 가지만 하늘로 뻗어 있었고 바닥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경민의 휠체어를 차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산비탈에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경민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깁스를 한 다리로 목발을 짚었어요. 진영이 아버지의 허리를 부축했습니다. 형준이 진이를 안았어요. 일행이 천천히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만 사각사각 울렸어요. 산비탈 끝에 당도했을 때 준호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거기 미숙의 무덤이 있었어요. 비석도 없었습니다. 돌담도 없었어요. 잡초가 얼어붙은 채 둘러쳐진 작은 흙무덤이 눈 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의 무덤이었어요. 꽃도 향도 없이 산바람만 맞으며 홀로 서 있는 무덤. 준호는 그 무덤을 바라보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나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가슴에 대못을 받고 미워했어요.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서 4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나쁜 여자가 아니었어요. 동생의 추악한 음모에 짓밟힌 채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 평생 눈물을 흘리다 죽어간 여자였습니다. 자기를 버린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고 아들에게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며 끝까지 사랑을 지킨 여자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미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버린 뒤였습니다.
미숙은 10년 전에 이 차가운 땅 속에 묻혔어요. 홀로 쓸쓸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산비탈에서 비석 하나 없이 68배 준호가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어요. 40년 전 미숙과 맞추었던 세상에서 단 2개뿐인 결혼 예물 시계. 그 시계를 무덤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눈 위에 놓인 시계가 겨울 햇살을 받아 은은한 에메랄드 빛을 반짝였어요. 그리고 준호는 눈밭을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들어갔어요. 얼어붙은 땅이 손끝을 핥히었습니다. 10손가락이 부르텄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40년간 쌓인 눈을 걷어내면 미숙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처럼 거친 땅바닥을 움켜쥐고 또 움켜쥐었습니다. 미숙아, 산을 울리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숙아, 내가 미련했다. 너를 40년 동안 홀로 버려두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다. 준호의 절규가 거친 산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메아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어요. 눈 덮인 산 전체가 준호의 울음소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무덤을 두 팔로 껴안았어요. 차가운 흙과 눈이 코트를 적셨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무덤 위의 땅을 주먹으로 치며 울었어요. 한 번, 두 번. 주먹에 흙이 묻고 피가 배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숙에게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사랑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 40년 동안 못했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키운 아들은 가난 속에서도 바르게 자랐다고, 내 손주는 2살짜리 동생을 업고 무료급식소에서 죽 한 그릇을 구걸할 만큼 기특한 아이라고, 내가 평생 지켜낸 것들이 다 살아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울었어요. 목이 터져라 온 산이 울릴 때까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민이 목발을 놓치며 무릎을 꿇었어요. 진영이가 아버지의 등을 부축하다가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경민의 입에서도 흐느낌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가 죽어가면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지켜낸 아버지가 지금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세상이 무너지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마침내 찾아온 거였어요. 40년 늦었지만 진영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없는 할머니의 무덤 앞이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렇게 울고 있으니 진영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준의 품에 안긴 진이가 칭얼거리며 손을 뻗었어요. 산비탈에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겹쳐 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통곡, 아버지의 흐느낌, 손자의 울음. 40년의 한과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차가운 땅 위로 쏟아졌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준호의 통곡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바람이 바뀌었어요. 거세고 차갑던 겨울바람이 문득 잠잠해지더니 어디선가 쓸쓸하지만 따스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비탈에 마른 풀잎을 살랑 스치고 준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기더니 눈물로 젖은 준호의 어깨 위에 포근하게 내려앉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스듬하게 내리꽂혀 미숙의 무덤 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덤 위에 올려놓은 시계가 그 햇살을 받아 에메랄드 빛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미숙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40년 만에 찾아와 피눈물을 흘리는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 바람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40년간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의 무덤 위로 겨울 햇살이 오래도록 비추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거대한 한과 오해가 눈물로 씻겨 내려간 자리에 마침내 따스하고 찬란한 봄이 찾아왔어요. 경민의 다리가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최고의 의료진이 붙었고 재활 치료도 순조로웠어요. 깁스가 풀린 날 경민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곧 발걸음이 안정되었어요. 복도 끝에서 진영이가 진이를 안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민이 두 팔을 벌리자 진영이가 달려왔어요. 아빠의 품에 안긴 소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한편 법의 심판도 내려졌습니다. 40년간 형을 몰아내려 추악한 음모를 꾸민 김태진과 아내 명서윤, 그리고 부실공사를 공모한 하청 사장 박만수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었어요. 위조 증거 조작,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불량 자재 투입으로 인한 인재 유발, 의식불명 환자에 대한 강제 문서 위조, 죄목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고 태진 부부가 누려왔던 펜트하우스와 명품과 재벌가 부인 모임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태진의 얼굴에는 40년간 쌓아올린 탐욕이 무너져 내린 처참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가온 그룹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경민은 가난 속에서도 피눈물로 독학하며 그려온 아파트 설계 도면의 재능과 가문의 핏줄을 인정받아 가온 그룹의 건축가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경민이 건축가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온 건설의 모든 하청 현장을 직접 돌며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다리를 부러뜨린 그 부실 자재가 다른 현장에도 들어가 있는지, 또 다른 누군가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누비는 경민의 눈빛은 누구보다 단호했습니다. 자기가 겪은 고통을 다른 노동자들은 겪지 않도록 가온 건설의 모든 현장에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새로 세웠어요. 부실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가차없이 퇴출시켰고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장비와 의료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경민을 올려다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사장님이 아니라 같은 현장에서 다친 동료가 돌아와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의 눈빛이었습니다. 준호도 잊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 12월의 그 무료급식소였습니다. 준호는 가온 복지재단의 무료급식소를 전면 개편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한파 속에 노인들이 밖에서 줄을 서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대기실에 난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규정만 앞세워 아이를 밀쳐내던 그 배식 방식도 바꾸었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어린아이처럼 포장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음식을 담아갈 수 있도록 보온 용기를 비치했습니다. 급식소 입구에는 작은 팻말이 하나 걸렸어요. 누구도 배고픔 앞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준호가 직접 쓴 문구였습니다. 진영이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무료급식소에서 죽을 구걸하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가온 그룹의 장손으로서 명문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등교날 교문 앞에서 진영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교복과 새 가방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뒤에서 할아버지 준호가 소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진영은 고개를 들고 교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엄마를 잃고 오빠의 등에 엎여 무료급식소를 떠돌던 진이도 달라졌어요.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매일 새 옷을 입었습니다. 빨갛게 얼어붙어 있던 볼에 살이 포동포동 올랐고 입꼬리가 올라가며 까르르 웃음을 되찾았어요. 준호는 매일 퇴근길에 손주들의 알림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진영의 숙제를 봐주고 진이가 좋아하는 딸기가 들어간 간식을 직접 골라 챙겼어요. 회사에서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손이 집에 돌아오면 손주의 알림장에 사인을 하고 간식 봉지를 열어주는 손이 되었습니다. 40년간 비어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준호는 하루하루 정성껏 채워나갔어요. 그리고 준호에게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충청도 시골 산등성이 미숙에 초라했던 흙무덤 주변의 땅을 모두 매입했어요. 잡초가 우거진 황무지를 정리하고 전문 조경사를 불러 꽃밭을 조성했습니다. 미숙이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꽃이었어요. 보랏빛 도라지꽃. 경민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부엌 창가에 도라지꽃 화분을 놓아두고 물을 주던 기억을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준호는 산등성이 전체를 보랏빛 도라지꽃밭으로 끝없이 가득 채웠습니다. 초라했던 흙무덤 주변이 보랏빛 물결로 일렁이는 꽃동산으로 바뀌었어요.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새집의 넓은 대청마루에 준호와 경민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마당에서는 진영이가 진이의 손을 잡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진이가 나비를 보고 까르르 웃으며 두 팔을 벌렸어요. 진영이가 동생을 안아 올려 나비가 날아간 방향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에서 40년 전 헤어졌던 세상에 단 2개뿐인 결혼 예물 시계가 봄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2개의 시계는 40년의 잔인했던 비극 속에서 따로따로 시간을 세워왔습니다. 하나는 서울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에서, 다른 하나는 시골 단칸방의 어둠 속에서. 하지만 지금 나란히 앉은 아버지와 아들의 손목 위에서 두 시계는 마침내 완벽하게 일치된 시간을 가리키며 째깍째깍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경민이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3대를 보며 환하게 웃고 계실 거예요. 준호는 대답 대신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꽉 쥐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마당에서 진영이와 진이가 나비를 쫓으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황금빛 노을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보랏빛 도라지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2개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맞추며 돌아갔어요. 가온 그룹 3대의 위대한 봄날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모진 세월과 지독한 오해 속에서도 결국 3대를 다시 하나로 묶어준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보석과 권력도 피로 이어진 가족의 따뜻한 품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는 깊은 교훈을 남겨준 사연이었는데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주인공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